1945년 길었던 어둠을 지나 광복을 맞은 대한민국. 빛을 되찾은 우리에게 남은 것은 안타깝게도 가난이었습니다. 일제의 긴 침략과 수탈 끝에 남은 것은 빈곤뿐이었죠. 미 군정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의 방책을 내놓습니다. 미국 자유화 조치, 자유롭게 쌀을 사고 파는 시장이 열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 시장이 열리자 빈곤을 겪었던 대부분의 국민들은 더욱 부당하고 극심한 빈곤을 겪게 되죠. 결국 일제강점기에 행해졌던 미국 수집령이 발표되고 이 사건의 불씨가 당겨집니다. 그때 대구는 너무 살기 어렵고 해가지고 10월 항쟁이 대구서부터 먼저 발달했는 걸 알고 있습니다. 10월 항쟁 같은 거는 목숨을 잃은 거예요. 수천 명이 다치고. 무덤도 없어요. 시신도 못 찾지. 어디로 끌고 갔던 너? 10월 1일 날 일어난 거고요. (1946년 10월 1일) 대구에서 있었던 이 사건은 전국 73개 시군으로 번지는 항쟁의 불씨가 됩니다. 가난과 역병, 실패한 식량 정책이 만든 이 사건. 아직도 깊은 상처를 남긴 채 아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946년 대구. 과연 그곳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날의 대구로 향해 봅니다. 오늘 이야기 전할 백성문입니다. 영상 기록 진실 그리고 화해는 지금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우리의 아픈 역사를 면면히 살펴보고요. 용서와 화해를 통해 더 나은 다음을 만들기 위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함께할 두 분 자기소개 좀 전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건국대학교 사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인 김수민입니다. 오늘 아픈 역사에 대해 한번 알아보고 함께 얘기 나눈다고 들어서 굉장히 기대를 하고 왔거든요. 한번 열심히 참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6살 배우 최문권이라고 합니다. 잘생겼어. 배운 줄 알았어요.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이번 일이 아무래도 저희가 광복 이후의 일이기 때문에 조금 더 그 시대 사람들의 안에서 더 경건한 마음으로 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학과라니까 기대가 많이 되네요. 저보다 많이 할 것 같은데요? 저는 아직 2학년밖에 되지 않아서 당연히 변호사님이 더 잘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많이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의 영상 기록 키워드입니다. 제가 어떤 상황으로 보이세요? 저는 아무래도 이게 광복 이후 1년이다 보니까 행복한 그런 느낌으로 있는 거 아닐까요? 행복한 느낌으로 네. 독립을 축하하면서 네, 그런 느낌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저 어떤 느낌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저도 뭐 장터가 열렸나? 영주로 따지면 5.1장?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사람이 저 정도로 많이 모여 있는 걸 봤을 때 약간 뭐 요구하는 게 있다든지 시위라든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사진은 대구부청,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시청입니다. 이 시청 앞에 모여든 시민들인데요. 이곳에 모여든 시민의 수가 1000명이 좀 넘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모인 건데 이분들이 여기 이렇게 모여 있는 건 바로 배고픔 때문이었어요. 배고픔이요? 혹시 자취하세요? 자취하시는 분 있어요? 저는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현재 하고 있습니다. 자취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 쌀값이 얼마인지 아세요? 자취하시면 좀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마트에서 이제 사본 결과 10kg에 한 2, 3만 원 정도로 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모르죠? 저는 배달 좋아했었어가지고요. 저도 부인이 사서 제가 잘 몰라요. 근데 7월 5일 기준으로 전국 산지 쌀값이요. 거의 비슷해요. 80kg가 한 가마니거든요. 한 가마니가 17만 9,404원. 10kg를 사면 한 2만 얼마 되겠죠? 근데 이 1946년에 우리나라는 대풍년을 기록하게 됩니다. 근데 재고가 많아지면 당연히 쌀값은 내려가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쌀값은 천정부지로 뛰게 됩니다. 1946년이면 45년 광복 거의 바로 이후의 일인데 풍년이라는 말과 좀 이질적으로 느껴지면서 되게 신기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나 뛰었길래? 사실 우리나라 국민들 대대로 농사 참 잘 졌죠. 그래서 굉장히 농사는 잘해왔지만 과거 일제 시대로 돌아가 보면
그때는 이제 수탈을 당했으니까 국민들의 몫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해방이 됐으니까 이 쌀은 농사 지은 사람이 갖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풍년까지 기록을 했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이 기쁜 마음은 1946년 봄에 악몽으로 바뀝니다. 쌀값이 무려 30배 폭등을 하게 되거든요. 30배요? 30배요. 저는 좀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데 그때 풍년이고 사람들 농사도 다 잘 됐었는데 어떻게 하면 30배나 오를 수가 있죠?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쌀값 생각해보면 어때요? 지금 쌀값 3만 원에서 90만 원. 어휴, 저는 그럼 배달시켜 먹죠. 못 먹어요. 맞아요. 바로 미 군정의 식량 정책이 실패하면서 이 비극의 불씨가 당겨지게 됩니다. 자, 당시에 어떤 식량 정책을 펼쳤을까요? 아무래도 쌀을 다 모았다가 풀어주는 그런 정책을 유도하지 않았을까요? 제 생각에는 예전부터 저희는 전매제를 많이 했었잖아요. 아, 벌써 사학과 느낌이 나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광복을 맞이한 만큼 또 이제 민주주의 국가로 발돋움을 해 나가야 되는 만큼 자유롭게 풀어주지 않았을까요? 거의 정답에 근접해요. 네, 바로 미국 자유화 조치라는 걸 발표하는데요. 1945년 9월에 발표된 조치인데, 네, 풍년을 기록했다고 하지만 그동안에 굉장히 빈곤에 시달렸잖아요. 그러니까 공급이 절대적으로 좀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자유시장이 열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 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쌀을 사서 먹을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자유시장이란 말을 들으니까 되게 공평해 보이고 좋은 느낌이 들지 않나요? 저도 그렇게 얘기 들으니까 그냥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돈이 있었을까요? 바로 이 부분이 문제였습니다. 쌀이 필요한 사람들은 돈이 없으니까 쌀을 못 사요. 그럼 돈이 있는 사람도 어떻게 할까요? 쌀을 많이 사겠지. 그리고 이걸 더 비싼 값에 팝니다. 이게 계속 악순환이 일어나면서 쌀값이 무려 30배 이상 폭등하게 된 거예요. 이건 밥을 못 먹는 거잖아요. 당연히 사람들이 참을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이 정책을 수정하기로 합니다. 안타깝게도요, 이 수정한 정책이 일제강점기와 동일했습니다. 그러니까 강력하게 통제를 유지하는 미국 수집령을 내리게 된 건데요. 1946년 1월 25일 미국 수집령, 그러니까 법령 제45호를 발표하고 나서 쌀의 강제 수집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쌀을 사고 파는 상인도 있을 것이고 또 땅 주인, 지주도 있고 농민도 있잖아요. 그럼 자기 식량 보유민을 제외하고 미국을 전부 강제 수매한다고 공포를 한 건데요. 그래서 1946년 생산된 쌀의 수집은 정권의 강제력을 계속해서 동원하게 됐습니다. 보릿고개라는 말 아시죠? 보릿고개를 넘겨야 되잖아요. 이때가 식량이 제일 부족할 시기니까. 근데 이 보릿까지 싸그리 가져오게 한 거예요. 누가 내고 싶겠어요? 아무도 안 내고 싶지. 하지만 이 공출을 통해서 빈곤은 더욱 극심해졌고요. 심지어 청송 지역에서는 무려 200명이 집단 아사하는 아주 충격적인 사건까지 벌어집니다. 지금으로선 상상도 하기 힘든 사건이네요. 굶어 죽는 거는 뭐 아프리카나 이런 데서 TV 방송해 주는 것들을 봤었거든요. 근데 거의 적어도 100년 안으로 저희 한국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다니 참 신기할 따름이네요. 우리가 그 농사지에도 다 뭐 공출이 돼요. 공출 바주가 해놔놓으니까 먹을 것도 없지만은 중요한 거는 성을 갈지 않으면 배급을 안 줬어요. 식구 많은데 배급을 안 주고 농사를 지어놓고 나면 다 갖다 공출 다 가고 싹 주워가지고 먹는 그런 적이고, 이 보급창구에 일을 하시도 쌀 떨어졌는 거 한옥금 치워올 줄 몰라요. 우리 아버지가 너무 양심 가지고 일본에서 미군정으로 들어서면서 추옥이나 하곡이나 강제 수매를 당하고 강제 공출을 당하고 이렇게 못 사는 데 대한 그때 지식인들이 아마도 그렇게 자주민주 생존을 내걸고 투쟁을 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또 하나의 악재가 발생을 합니다. 뭘까요? 악재라면 사실 저는 감이 잘 안 오는데 풍년이었으니까 살짝 자연재해 이런 거 아니었을까요? 저는 사학과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약간 정치적인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만 정답은요, 질병이었습니다. 콜레라였어요. 요즘에 콜레라 걸린 사람 본 적 있어요? 콜레라는 못 본 것 같아요. 그렇죠. 요즘에는 우리나라에서 거의 보기 힘든 질병이에요. 하지만 당시 우리나라의 위생 상황, 수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본다면 날 수밖에 없는 질병이었습니다. 이 질병으로 대구 경북 지역에서만 무려 2,500여 명의 환자들이 발생했고요. 1,700여 명이 사망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팬데믹 시기에도 겪었는데요. 질병이 많이 번지면 셧다운이라는 걸 하잖아요. 이때에도 대구 경북 지역에 셧다운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으로 이 콜레라가 퍼지지 않게요. 질병은 번져가지, 또 봉쇄가 돼서 생필품은 당연하고 식량도 떨어져만 가지. 이 정도의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대구 시민들은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뭘까요? 뭐지? 바로 기아 시위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쉽게 말해서 나 배고파서 못 살겠다. 쌀을 달라, 배급을 해달라, 이런 요구를 했던 시위였던 겁니다. 요구가 받아들여졌나요? 전 배고파서 저라도 했을 것 같아요. 배가 고프니까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1946년 10월 1일 오전 10시에 대구시청 앞마당으로 여성과 어린이를 중심으로 구성된 시위대가 등장을 한 겁니다. 자, 당시 상황에 대해 미군은 이렇게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자, 한번 읽어주실래요? 몇 시간 동안 대구는 폭도들이 지배하였다. 배회하는 폭도 무리들은 경찰 본서 앞에서의 대규모 소요에서 힘입어 외곽의 경찰 지서들을 공격하였다. 경찰은 그들의 집에서 공격을 받았고 살해되었다. 군정 관리들과 경찰 관리들의 집은 폭도들에 의해서 파괴되었다. 대구에 있는 병원들은 일찍 부상당한 일부 경찰들의 폭도들에 의해서 끌려나가 살해당한 이후 부상 경찰의 수용을 거부하였다고 한다. 격심한 공포가 경찰을 사로잡아 그들은 어떠한 규율도 곧 잊어버렸다. 다수가 사퇴하기를 원하였고 경찰 제복과 무기를 버리고 사라졌다. 여성과 어린아이 중심으로 무리를 꾸려서 시위를 벌였다고 알고 있는데 이걸 폭동이라고 말하긴 좀 힘들다고 생각해요. 혹시 뒤에 군인이라든지 정치적인 세력들이 있었던 걸까요? 처음에는 단순한 시위였어요. 하지만 이를 진압하려는 경찰들이 공포탄을 발사하고 그 공포탄 발사한 걸 본 군중들은 흥분을 하고 경찰을 구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점점 분위기는 격앙될 수밖에 없었겠죠. 여기에 바로 이들이 투입되면서 사건의 양상이 달라지게 됩니다. 1946년 9월 부산을 시작으로 전국의 노동자들이 총파업을 시작합니다. 1946년 10월 1일 대구역 광장에서 집회를 하고 있던 노동자들이 이 시위대에 합류하게 됩니다. 함께 대구경찰서로 향한 시위대가 돌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사격 대응으로 인해 17명의 시위대가 사살되고 사건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사건은 폭동의 형태를 띠게 된 것이죠. 정부에서는 이 상황을 그냥 지켜만 보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탱크와 장갑차를 진입시켜 무력으로 진압할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리고 오후 5시 계엄령이 선포됩니다. 이에 폭력으로 물들었던 시위가 소강 상태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건이 일단락이 되면서 그렇게 마무리되는 줄 알았는데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탱크, 장갑차 이런 것보다 더 무서운 문제가 뭐가 생긴 거죠? 바로 조선공산당의 개입이었습니다. 조선공산당이요? 맞아요. 1945년 해방이 되고 나서 재조직된 사회주의 단체입니다. 1946년 남조선 노동당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사회주의 단체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념에 대한 문제로 이 10월 자체가 개념이 바뀝니다. 좌익 폭동. 그러니까 이 당시의 분위기를 생각한다면 유족, 또 피해자분들은 정말 이 사건에 대해서 입도 뻥끗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저 그 단어 들어봤어요. 남로당이라고 교수님한테 수업 때 좀 들어봤던 것 같아요. 그게 남조선 노동당을 줄인 게 남노당이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조사조차 이루어지기 쉽지 않았죠, 이 사건은. 결국 1987년이 되어서야 재조명이 됩니다.
6월 민주항쟁 전으로 재평가되어야 된다는 시선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물론 시간의 흐름에 상관없이 조사되어야 될 사건인 건 맞지만 46년에 일어났던 사건을 87년에 조사하면 너무 많은 시간이 흐르기도 했고 또 피해자들의 생존에 대한 문제들도 생겨서 조사에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네, 맞아요. 당연히 40년 정도 지났으니까 증거는 없어진 상황이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자나 유족들이 살아있는지조차 알기 어려웠던 상황이었고요. 무엇보다도요, 아까 제가 좌익폭동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좌익폭동이라는 이 낙인 때문에 피해 규모를 파악하는 일조차 쉽지가 않았습니다. 결국 2007년이 되어서야 진실화해위원회를 통해서 재조사가 시행이 된 겁니다. 그럼 조사가 잘 됐나요? 2010년 3월 대구 10월 사건 관련 진실규명 결정서를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이 사건을 식량난이 심각한 상태에서 미군정의 친일 관리 고용, 토지개혁 지연, 식량 공출 정책의 강압적 시행 등으로 인해서 불만을 품은 민간인과 일부 좌익 세력이 경찰과 행정당국에 맞서서 발생한 사건으로 규정을 하고요. 국가 책임이 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족들에게 사죄와 위령 사업을 지원하도록 권고하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럼 이제 조사는 완전히 끝난 건가요? 근데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2007년에도 제대로 된 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또 조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분들 허다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셋. 자기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여다. 우리 아버지. 조남이 어떻게 되세요? 박진입니다. 이제 편안히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눈도 못 감고 돌아가셨을 건데 너무 억울했어. 한자, 동자, 숫자. 예, 한농수. 아버지 저 왔습니다. 못 나가다가 늦게 나왔답니다. 저를 한장 부탁하네요.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아버지 최병자 기자. 몇 사람 더 있어요. 여기 아버지들이 올라간 이름은 소수고, 여기 만 명 가까이 학살됐다고 전해 내려오는데, 이 숫자는 지금 4대 국회나 진실규명된 사람이나 또 활동하는 유족들, 아버지들만 700여 명이 올라와 있고, 여기가 학살터입니다. 학살터예요. 이거는 가창에서 진짜 뭐 엄마들이 나무 목비를 씌워놓고 그때 비가 나올 때 사진입니다. 10월 항쟁 당시에 24번까지 그 당시에 돌아가신 분 이 시체를 아직 못 찾고 있습니다. 이런 사진은 자기들이 죽을 사람이 스스로 무덤을 파서 이렇게 자기가 그 무덤에 들어가서 죽은 보선도 없고 학생들도 많고 해서 지금은 유족들이 80대 되니까 이제 돌아가신 분이 많아서 진실 규명을 못하고 가신 분들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 2기 때 진실 규명 때문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정말 다 진실 규명이 돼서 그나마 아버지의 원한을 좀 위로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진실화해위원회로부터 진상규명은 받은 상황이십니까? 아니, 못 받았습니다. 이번에 이제 조사 받았어요. 지금 아버님 무덤은 없으신 거예요? 무덤도 없어요. 아버님이 22살 때 희생되셨기 때문에 엄마도 참 젊으셨잖아요.
엄마도 자꾸 그때는 할머니가 계셨는데 할머니가 찾아본다고 전국에 안 가본 데가 없대요. 포로 수용소까지 갔다 갔대요. 옛날에는 거제도. 그만큼 할머니가 찾고 큰아버님이 자기 자식들한테 누가 될까봐 아버지 때문에 누가 될까봐 아버지 사망신고도 자기 집에서 돌아가신 걸로 사망신고도 해놨더라고요. 우리 집에서 사망한 게 아니고 자기 집에서 사망했는 걸로 다 정리해놨더라고요. 근데 재적등본도 뛸 때마다 틀리게 나오더라고요. 너무 억울하고 예. 명예 회복이 제일 중요하고 예. 안 그러십니까? 가도지 벨기에로 죽었다 하는 시골 사람 인식이 그렇게 남아 있더라고요. 예. 우리 친정고시 가면은 그래 지금은 안 그렇지만 그래도 인식이 조금 남아 있는 거고 내가 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시나 하면 벨기에 이런 말을 하거든요. 남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왜든지 국가에서 우리 보상도 해주고 명예 회복을 제일 1위로 살고 계시는데 저는 암울했던 시대에 굉장히 용기 있고 성각자적인 그런 항쟁을 일으켰다고 생각하는데 항쟁으로 이름 짓기까지는 보통은 폭동이나 사건으로 이름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빨갱이로 낙인 찍히고 엄마들은 그 빨갱이 안악이라는 좋은 글씨를 이마에 달고 살았기 때문에 당했던 피해나 상처나 그런 거는 어떤 사람이 상상을 해도 항상 그 이상이고 우리가 16년도에 대구시로부터 항쟁이라는 조례안을 통과시켰지만 그 전에만 해도 지금도 나가서 뭐 우리 단체가 모여가지고 뭐 한다든지 하면 뒤에서는 아마 빨갱이 집단이라고 수근수근 할 겁니다. 몰래 대구 중앙공원에서 시민단체가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10월 항쟁 제사를 모시고 하는 걸 보면서 그때 중앙공원의 어르신들이 뒤에 앉아가 전부 놀러 나온 어른들이 빨갱이 제사 지낸다 하면서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든 빨갱이라 하는 이건 면해야 되겠다. 그때는 배부상 생각도 하나도 안 하고 우리가 적어도 호적에 빨갱이를 가는 빨간 줄은 이거는 벗어나야 되겠다. 우리 10월 항쟁의 이제 본뜻을 알았으니까. 오세요 아버지 어머니 한서린 담배 연기 타고 오세요. 오세요 아버지 어머니 산발한 머리카락 타고 오세요. 대구역 공회당길 붉게 물든 길 걸어 가창골로 오세요. 10월의 하얀 구절초 곱게 핀 사랑길만 짚어오세요. 해방이 되어도 뒤틀린 이 세상 건국의 푸른 꿈 안고 생존과 자주와 민주 외치고 소식 끊어진 아버지 사랑하는 부모 처자 뒤로 두고 가세요 가세요 10월의 그리움이여 사랑길만 짚어가세요. 저도 대구에 친척들이 사는데 대구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니까 더 공감되고 마음이 아프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한 가지 다행인 거는요, 대구 10월 사건의 희생자분들에게 국가가 배상을 해야 된다라는 판결이 내려졌다는 점인데요. 자, 이 내용도 한번 읽어주실래요? 경찰이 정당한 이유와 적법한 절차 없이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 생명권,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만큼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는 피고가 오히려 조직, 집단적으로 희생자들의 생명을 박탈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뒤늦게 유족들이 미리 소송을 제기하지 못한 것을 탓하는 것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이 대구 10월 사건은요, 대구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전국 73개 시군으로 번져나가게 됐는데요. 그러면 더 많은 사상자와 피해자들이 발생을 했겠죠. 그만큼 아직 더 풀어나가고 조사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진짜 억울할 일이 없게 잘 조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사학과인데도 이런 사건을 모르고 있었다는 게 좀 부끄러울 정도로 큰 사건이어서 피해자분들과 억울하신 분들이 빨리 잘 조사를 받아서 좀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해방의 선물은 기근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조국 해방 이후에도 국민들의 삶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고요. 더 깊은 빈곤에 빠진 것을 자주 하는 말이었는데요. 해방된 조국의 기쁨을 누리기도 전에 배고픔과 싸우다 지쳐간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지금도 어디인가에서 빈곤과 싸우고 있을 우리 이웃과 노동자들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기울여서 더 이상 같은 실수와 아픔을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